옛적의 산과들이 고요하던 때에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에 무주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쉬듯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봉우리로 막혀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식보다는 바람이 전하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산비탈을 일구어 콩이나 옥수수를 심거나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고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고립되곤 했지만 사람들은 그 정막을 불평하기보다는 자연이 주는 휴식이라 여기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만이 이 마을의 긴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이곳에 비극이 닥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가장 위쪽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덕수라는 이름의 건실한 청년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물려받은 작은 초가집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의 성품은 마을 뒷산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우직하여 마을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횟감을 구하거나 귀한 버섯을 따서 장날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덕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무슨 힘쓰는 일이 생기면 을의 덕수를 먼저 찾곤 했습니다. 덕수 또한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랬고 밤이면 갯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소박한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유난히도 길고 지루한 장마가 무주골을 덮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밤낮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계곡물은 흙탕물이 되어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위협하며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행여나 집이 떠내려갈까 밤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 덕수 역시 밤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산울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마을을 덮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덕수는 비가 잠시 잦아들 때마다 마당에 나가 산 쪽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검은 구름에 가려진 산봉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물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꾸짖는 소리 같아서 덕수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무사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난 것은 열흘이 훌쩍 지난 뒤였는데 구름 사이로 오랜만에 해가 비치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밖으로 나와 젖은 살림살이를 말리고 눅눅해진 집안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덕수도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고인 물을 퍼내고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산에 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산에 오르지 못한 탓에 곶감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비바람에 휩쓸려 내려온 귀한 약초들이나 버섯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서둘러 아침밥을 챙겨 먹고 튼튼한 지게를 등에 진 채 허리춤에는 낫을 차고 익숙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풀내음이 진동하는 숲속은 상쾌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낯선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장마로 인해 곳곳이 패이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 평소보다 오르기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미끄러운 진흙길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올라가는 덕수의 이마에는 금세 굵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곡 물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지만 숲속 깊은 곳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서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깊은 골짜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곳은 약초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했지만 길이 험해 마을 사람들도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덕수의 눈에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산허리가 크게 깎여나간 벼랑이 들어왔고 붉은 황토가 흉터처럼 드러난 그곳에서 무언가 하얀 물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덕수는 조심스럽게 벼랑 쪽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그 하얀 물체의 형상이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에 씻겨 나온 짐승의 뼈나 하얀 돌덩이라고 생각했으나 흙무더기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그것은 분명 둥글고 매끈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덩굴을 헤치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뼈가 아니라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비로 인해 밖으로 드러난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텅 빈 눈구멍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그 모습은 섬뜩하면서도 처연한 느낌을 주었고 덕수는 갑자기 몰려오는 한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주위를 둘러보니 두개골 아래쪽으로 갈비뼈와 다리뼈로 보이는 유골들이 흙 속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옷가지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지만 뼈 주변에 엉겨붙은 낡은 천 조각들이 이것이 한때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이 깊은 산 속에 누가 언제 왜 묻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대로 된 무덤도 없이 이렇게 벼랑 끝에 매달려 비바람을 맞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마도 길을 잃은 나그네였거나 혹독한 겨울을 나지 못한 사냥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두고 가면 산짐승들이 훼손할 것이 분명했기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맨손으로 유골을 수습하여 내려가기에는 산길이 너무나 험했습니다. 게다가 마을에는 예전부터 산에서 횡사한 사람의 뼈를 함부로 건드리면 부정탄다는 속설이 있어 섣불리 마을로 가져갔다가는 큰 사단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덕수는 고민 끝에 일단 임시로라도 뼈를 덮어주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올라와 제대로 수습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넓은 떡갈나무 잎과 나뭇가지들을 모아 조심스럽게 유골 위를 덮었고 그 위에 흙을 도톰하게 덮어 짐승들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단도 없는 맨 땅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 깊이 명복을 빌며 내일 꼭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덕수가 유골을 뒤로 하고 하산을 서두를 무렵 갑자기 산 전체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며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고 덕수의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끈질기게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어둠에 잠겨가는 숲과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고 덕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하여 거의 뛰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익숙했을 산길이 그날따라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고 마을의 불빛이 보일 때까지 그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야 덕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평온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방금 산에서 겪은 기이한 공포는 그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마당에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단숨에 들이켰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고 목구멍 너머로 넘어가는 물조차 미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금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어둠 속에 잠긴 산이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마을을 내려다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그 하얀 두개골에 텅 빈 눈구멍이 떠올랐고 귀를 기울이면 산에서 들었던 그 기묘한 바람 소리가 창호지 문 밖에서 서성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골을 발견하고 덮어준 것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 애초에 못 본 척하고 지나쳤어야 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번민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죽은 자의 물건이나 뼈에는 그 사람의 한이 서려 있어 함부로 만지면 산 사람의 길을 뺏어간다는 말이 떠올라 더욱 불안했습니다. 덕수는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보며 내일 날이 밝으면 제일 먼저 산신당에 들러 기도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덕수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산비탈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흙으로 덮어두었던 유골이 다시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골은 뼈만 남은 상태로 천천히 일어나 덕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뼈끼리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숲을 가득 메웠습니다. 덕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유골은 덕수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턱뼈를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다만 뼈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만이 덕수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덕수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밖은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현실과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고 덕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햇살이 내리쬐고 닭들이 한가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지만 덕수에게는 모든 것이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꿈속의 장면이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어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먹밥을 싸고 구미와 삼배천을 챙겨 다시 산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약초를 캐러 간다고 둘러대고 덕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어제의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덕수가 다시 그 산비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어제 자신이 정성껏 나뭇잎과 흙으로 덮어두었던 그 자리가 파헤쳐져 있었고 덮어두었던 나뭇가지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이 파헤친 것인가 싶어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은 것이 짐승의 소행 같지는 않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흙 속에 묻혀있던 유골들이 어제보다 더 밖으로 나와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끄집어낸 것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덕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숲은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니를 들어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흙을 파낼수록 알 수 없는 한기가 땅에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준비해간 삼배천을 펼치고 흩어진 뼈들을 하나하나 수습하여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뼈를 만질 때마다 손끝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었지만 덕수는 애써 무시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유골을 모두 수습하여 삼배천으로 감싸려는 순간 흙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흙과 녹이 잔뜩 묻은 엽전 몇 든과 썩지 않은 가죽끈이었는데 아마도 망자가 지니고 있던 소지품인 듯 했습니다. 덕수는 그것들도 함께 챙겨 유골과 같이 묶었습니다. 유골을 수습하여 지게에 싣고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게 위에 올라탄 듯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에 덕수는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어지자 숲속의 나무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 덕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와 정막을 깼고 그 소리는 마치 불길한 전주곡처럼 덕수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덕수는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이 유골을 어디에 묻어야 할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덕수가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을 어귀에 모여있던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입을 다물고 덕수의 지게를 힐끔거리며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집으로 향했지만 지게에 실린 하얀 삼배 보따리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집 뒷마당 구석진 곳, 볕이 잘 들지 않는 음지에 임시로 땅을 파고 유골을 묻은 뒤 흙을 봉긋하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절을 올리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외양간의 소들이 불안하게 발을 구르며 울어댔습니다. 덕수의 옆집에 사는 박서방은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희미한 형체를 보았다며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던 안악은 우물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며 기절초풍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해 산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왔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만이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가져온 그 유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덕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갯마루에 앉아 뒷마당 쪽을 바라보았는데 유골을 묻은 그곳에서 희뿌연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 안개는 형체를 갖추었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춤을 추는 듯 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덕수의 몸은 굳어버리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깨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자신이 선의로 한 행동이 마을의 재앙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깊은 고뇌에 빠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수는 용기를 내어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누구시냐고,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뺨을 때리고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 섞인 비릿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때 덕수의 발치에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그것은 며칠 전 유골과 함께 발견했던 그 썩은 가죽끈이었습니다. 분명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은 분명한 경고이자 신호였습니다. 덕수는 이제 이 일이 단순히 제사를 지내준다고 끝날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고 마을 전체를 덮쳐오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올랐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무주골의 공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막이 마을 전체를 뒤덮은 듯 낮에도 햇살이 따갑지 않고 밤에는 달빛마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해가 서산에 걸치기도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평소라면 사랑방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을 시간에도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산에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의 기괴한 비명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뒷마당에 묻힌 그 존재가 이 모든 변화의 원인임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방문을 굳게 닫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고 담력이 좋기로 소문난 칠성이가 밤늦게 읍내에서 돌아오다가 기이한 일을 겪으면서 막연했던 두려움은 실체가 되어 마을을 덮쳤습니다. 칠성이는 평소 귀신 따위는 없다고 큰소리치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겪은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산모퉁이를 돌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자꾸만 자박자박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술 기운에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급기야는 뼈마디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용기를 내어 뒤를 확 돌아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뿌연 달빛 아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하얀 것이 공중에 붕 뜬 채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놀란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그 존재는 기이한 속도로 쫓아오며 차가운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칠성이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제 집 마당에 쓰러질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고 그날 이후로 시름시름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칠성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헛것을 보았다며 굿을 해야 한다고 울상을 지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헛것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을 내는 것도 잊은 채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밭일하러 나갔던 장정들도 해가 지기 무섭게 서둘러 내려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사태로 무덤이 파헤쳐진 조상이 노했다는 둥, 산짐승을 잡아먹던 요물이 이제 사람 맛을 보려 한다는 둥 온갖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덕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칠성이를 쫓아왔다던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자신이 산에서 들었던 그리고 꿈속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것이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무언가 강력한 원한을 품은 존재였음을 깨닫고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어른이자 산의 이치를 훤히 꿰뚫고 있는 최노인이 덕수를 불렀습니다. 최노인은 젊은 시절 10만리로 일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로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에게 지혜를 구하곤 했습니다. 덕수가 최노인의 사랑방에 들어서자 노인은 곰방대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덕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깊어 덕수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듯 움찔했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잡기를 쫓기 위해 노인이 피워놓은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낮고 걸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내 몸에서 산 사람의 것이 아닌 비릿한 흙내음이 나는구나. 덕수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노인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톡톡 털며 말을 이었습니다. 산은 산자의 것이고 땅은 죽은 자의 것인데 가끔 그 경계가 허물어질 때가 있다. 네가 산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가져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구나. 묻히지 못한 원한은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산 사람의 온기를 탐내게 되어 있다. 노인의 말은 덕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만약 누군가가 좋은 마음으로 수습하려 했던 것이라도 그것이 화가 될 수 있습니까? 최 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원혼이라는 것은 달래주지 않으면 맹수보다 더 무서운 법이지. 그놈은 지금 배가 고프다. 단순히 밥을 굶은 게 아니라 삶에 대한 미련과 억울함에 굶주려 있어. 네가 섣불리 건드린 탓에 그 굶주림이 깨어난 게야. 덕수는 최 노인의 집을 나오면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노인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유고를 수습해온 것이 오히려 그 존재를 자극하여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졌고 마을 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등 뒤에서 또다시 그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 대문을 들어서는데 마당 구석에 있는 감나무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덕수를 내려다보며 기분 나쁘게 울어댔습니다. 마치 네가 범인이다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 덕수는 황급히 돌을 던져 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틈마다 부적처럼 소금을 뿌려두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데 밖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마치 누군가가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듯한 소리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발을 끌며 걷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대문 쪽에서 시작되어 점점 덕수의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덕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라기엔 너무 길고 가늘었습니다. 그림자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끽끽.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덕수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덕수는 공포에 질려 두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 선명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문 좀 열어다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했는데 분명 덕수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물러가라. 제발 물러가라.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가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독대는 깨져 있었고 마당에 널어놓았던 고추들은 흙바닥에 지시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덕수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방문 앞 뗏마루에 찍혀있는 선명한 진흙 발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은 뼈만 남은 발처럼 기이하게 생겼고 뒷마당에 임시로 만들어둔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어 방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이제 그 존재가 단순히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공포는 덕수의 집을 넘어 마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칠성이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장정들도 밤마다 가위에 눌리거나 헛것을 보았다고 호소했고 외양간의 소들이 이유 없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아예 불을 끄고 숨죽여 지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입을 틀어막아 새어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 일쑤였고 평화롭던 무주골의 인심은 흉흉하게 변해갔습니다. 덕수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수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차라고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멍하니 뒷마당의 무덤을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칼을 품고 방 안에 앉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공포와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덕수는 무덤가의 흙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흙을 파내고 나오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에는 짐승의 사체들이 널려 있었는데 쥐나 뱀 같은 작은 동물들이 피를 빨린 채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말대로 그 존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어치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 노인을 다시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유골을 발견했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 수습해왔으며 뒷마당에 묻어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덕수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대문이 쾅 하고 닫히며 빗장이 저절로 걸렸습니다. 덕수가 놀라 뒷걸음질 치는데 마당 한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일며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흙먼지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체는 뚜렷하게 보였고 덕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 형체는 덕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는데 그 손에는 며칠 전 덕수가 보았던 그 썩은 가죽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에 섞여 내놔, 내 것을 내놔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수는 그것이 무엇을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용기를 내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형체는 잠시 멈칫하더니 손가락으로 덕수의 집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덕수가 유골과 함께 발견했던 엽전과 가죽끈을 보관해둔 장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밥이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줄 단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덕수가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형체는 순식간에 덕수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텅 빈 눈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덕수의 얼굴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덕수는 숨이 막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 구판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징소리가 들리자 형체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더니 순식간에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덕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판의 소음이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지만 덕수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력으로 쫓아내려 하면 할수록 그 존재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마을 전체가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수는 마을 사람들을 말리고 자신이 직접 이 원혼의 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이 덕수의 말을 들어줄지 그리고 분노한 원혼이 덕수에게 다시 기회를 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열어 엽전과 가죽끈 그리고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무당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작두를 타는 무당의 춤사위는 격렬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덕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울 때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기세였습니다. 덕수는 주머니 속의 물건들을 꽉 쥐며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구판이 벌어지는 마을 회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구판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덕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당이 춤을 추며 뿌리는 팥과 소금이 허공에 흩날리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산울림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지만 덕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귀신의 한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극하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무당은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를 맨발로 오르내리며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거칠게 흔들리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의 아귀들이 춤을 추는 듯 기괴해 보였습니다. 덕수는 이 소란스러운 의식이 과연 옳은 길인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슬그머니 뒷걸음질쳐 어둠 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덕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무겁고 습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구판에 가 있어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집집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덕수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뒷마당의 그 임시 무덤 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며 마른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덕수를 부르는 손짓 같았고 덕수는 홀린 듯이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낡은 비단 주머니와 엽전을 다시 꺼냈습니다. 구판의 소리가 멀리서 우문거리는 가운데 덕수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이 물건들이야말로 그 존재가 그토록 집착하던 이유이자 이 모든 사단이 난 원인을 밝혀줄 열쇠임이 분명했습니다. 덕수는 먼저 흙투성이가 된 엽전들을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보았습니다. 녹이 슬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자세히 보니 아주 오래전에 쓰이던 상평통보였습니다. 엽전의 뒷면에는 희미하게 어느 지역 관청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덕수는 글을 잘 몰랐지만 그것이 이 근방이 아닌 아주 먼 남쪽 지방의 지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유골의 주인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온 나그네이거나 장사꾼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덕수는 엽전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굳게 닫혀있는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은 완전히 삭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머니 안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거나 혹은 주인의 강한 집념이 서려 있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주머니의 입구는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 매듭은 빗물과 진흙에 엉겨붙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손톱으로 매듭을 풀어보려 애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고 결국 부엌에서 작은 과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끈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주머니가 열리자 그 안에서 훅 하고 매캐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한약 냄새 같기도 하고 곰팡이 핀 종이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숨을 죽이고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놀랍게도 겹겹이 접힌 닭종이 한 장과 썩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나무뿌리 조각, 그리고 작은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덕수는 먼저 닭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지만 그 위에 먹으로 쓴 글씨들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어깨 너머로 배운 몇 안 되는 글자들을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글씨는 흘려 쓴 탓에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약역, 아비, 기다림, 그리고 정인칭른. 그것은 유서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간절한 편지 같았습니다. 덕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먹물이 번진 부분을 피해 문맥을 맞추어 보려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아비가 약을 구했으니 조금만 참거라. 덕수의 입에서 저절로 문장이 되어 흘러나오자 그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 약을 구하러 떠난 아버지가 귀한 약을 구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그 나무뿌리 조각은 다름 아닌 산삼의 잔뿌리처럼 보였습니다. 은비녀는 아마도 아내나 딸에게 줄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골의 주인은 악귀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넘다가 비명횡사한 가여운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덕수는 가슴이 먹먹해져 오음을 느끼며 편지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덜컹거리며 거센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이내 꺼져버렸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덕수는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피어오르더니 그 빛은 점점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덕수가 보았던 그 무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텅 빈 눈구멍에서 흐르는 기운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닥에 놓인 편지와 은비녀를 내려다보며 어깨를 들썩였는데 마치 소리 없이 오열하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공포보다는 연민이 앞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르신,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댁이 그 약을 구하러 가시던 길이셨습니까? 덕수의 물음에
그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이제 그 소리는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체는 손을 들어 밖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이 향한 곳은 덕수가 처음 유골을 발견했던 그 산 비탈, 바로 산사태가 났던 그 절벽 쪽이었습니다. 덕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미처 수습하지 못한 무언가가 아니, 어쩌면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 약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 약이 아직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까? 덕수가 재차 묻자 형체는 더욱 간절하게 손짓을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구판의 징소리가 더욱 요란해졌고 무당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 이 존재를 악귀로 몰아 쫓아내려 하고 있었지만 이 존재는 그저 자신이 구한 약을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한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굿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이 영혼을 완전히 쫓아내거나 화를 돋우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호롱불 대신 튼튼한 초롱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깻잎과 낫을 챙겨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덕수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했습니다. 마을 회관 쪽 하늘은 붉은 기운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비명과 꽹과리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덕수는 마을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이를 악물고 산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산길은 낮보다 몇 배는 더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숲속은 마치 괴물의 입속처럼 덕수를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고 발밑은 지난번 비로 인해 여전히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두려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그 희미한 푸른 빛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덕수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은은하게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덕수는 쉬지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혀 얼굴과 팔에 생채기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라 드디어 문제의 벼랑 끝에 도착했을 때 덕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초롱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비췄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파헤쳤던 흙구덩이는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주변은 정막강산이었습니다. 덕수는 뒤따라온 영혼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영혼은 절벽 아래쪽 굵은 빽넝쿨이 엉켜있는 바위 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가파른 곳이었지만 덕수는 망설이지 않고 밧줄을 나무 기둥에 묶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위 틈은 좁고 축축했으며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가락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덕수는 주문처럼 중얼거리며 흙을 퍼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구미 끝에 툭 하고 둔탁한 것이 걸렸습니다. 덕수는 서둘러 흙을 걷어냈고 그곳에서 썩어 문드러진 가죽 보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찜은 흙무더기와 바위 사이에 끼어 있어 지난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끌어올렸습니다. 가죽은 이미 삭아서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져 내렸지만 그 안에는 기름 종이와 이끼로 겹겹이 쌓인 작은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는 며칠이 되어 있어 썩지 않고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놀랍게도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산삼 한 뿌리가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산삼은 여전히 생생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흙냄새와 함께 짙은 약초 향을 풍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가 목숨과 바꾼 딸을 살릴 약이었던 것입니다. 덕수가 산삼 상자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들자 절벽 위에서 그 영혼이 덕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에서는 더 이상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도감과 고마움이 섞인 따뜻한 기운이 덕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혼은 두 손을 모아 덕수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식 걱정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덕수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제가 이 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편안해지십시오. 덕수가 소리치자 영호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 듯 하더니 서서히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쪽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구판이 절정에 달하면서 무당이 태운 부적과 집단에 불이 붙어 불길이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의 나무로 옮겨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안 돼. 덕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혼을 쫓아내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터전을 태워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지로 구슬하여 영혼을 자극하면 지금 간신히 달래놓은 이 아버지의 영혼이 다시 분노하여 악귀로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덕수는 산삼상자를 보찜에 단단히 묶어 등에 메고 다시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위험했지만 덕수의 발걸음은 나는 듯이 빨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아낸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러니 제발 그 굿을 멈추고 얘를 갖추어 달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바람이 덕수의 귀에 대고 윙윙거리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서둘러라, 서둘러라. 덕수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했지만 오직 마을을 구하고 이 가여운 영혼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습니다.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구판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무당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덕수의 집 쪽으로 번지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유골이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덕수는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을 어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마을 사람들과 불길 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덕수가 나서서 이 광란의 밤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산삼상자를 꽉 움켜쥐며 불길이 넘실거리는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덕수가 멈추시오. 모두 멈추시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타나자 혼비백산하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덕수의 몰골은 흑투성이의 피범벅이 되어 귀신보다 더 처참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횃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 앞에 섰고 등 뒤에 맨보찜을 풀어 헤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자 덕수는 높이 산삼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찾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치러 온 악귀가 아니라 자식을 살리려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덕수의 절규가 불길 속에서 메아리 쳤고 순간 마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덕수의 우렁찬 외침이 불길이 치솟는 마을 회관 앞마당에 메아리 치자 광란의 도가니였던 구판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나 빗자루를 든 채 멍하니 덕수를 바라보았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던 무당조차 기세에 눌려 동작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타닥거리는 불길 소리와 매캐한 연기만이 공간을 채우는 가운데 덕수는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떨며 보찜 속에 든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그가 지켜든 낡은 비단, 주머니와 녹슨 엽전, 그리고 신비한 기운을 뿜어내는 산삼상자는 불빛을 받아 기묘한 광채를 띠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홀린 듯 그 물건들에 고정되었습니다. 덕수는 가쁜 숨을 가라앉히고 품에서 꺼낸 낡은 닭종이, 편지를 펼쳐들고는 목이 메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비가 드디어 약을 구했다. 이 약이면 네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아비가 갈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다오. 덕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연은 구구절절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악귀의 저주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서도 오직 자식 생각뿐이었던 어느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유언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덕수의 목소리가 떨리자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눈에 서려 있던 공포와 도끼는 어느새 슬픔과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쫓아오던 발걸음은 산 사람을 사냥하려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약을 찾아달라는, 그리고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던 것입니다. 구판을 주도했던 마을 이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며칠 전 귀신에게 쫓겨 혼비백산했던 칠성이는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제가 도망만 쳤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칠성이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탄식을 내뱉으며 자신의 무지함을 자책했습니다. 작두에서 내려온 무당은 땀으로 번진 화장을 닦아내지도 못한 채 덕수에게 다가와 산삼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당은 영험한 기운을 느꼈는지 몸을 부르르 떨더니 덕수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 영이 흐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한 조상신을 잡기 취급하여 화를 도두었구려. 이 모든 사단은 내 불찰이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무당은 자신의 방울과 부채를 내려놓고 구판을 걷어치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구판을 버려 억지로 쫓아내려 했던 것이 오히려 망자의 한을 자극하고 마을의 화마를 불러들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당의 사과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둘러 불을 끄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덕수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마을 어귀의 나무와 집단에 붙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세 잡혔고, 검은 연기가 사그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이전의 공포스럽고 음산한 어둠이 아니라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굿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춥시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챙겨오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덕수의 집 마당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뒷마당에 임시 무덤을 깨끗이 정돈하고 그 앞에 멍석을 깔고 상을 놓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급히 지은 하얀 쌀밥과 맑은 탕국, 그리고 정성껏 부친 전과 나물들을 날라왔고, 최노인은 집에서 가장 귀한 청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덕수는 흙 묻은 유골을 다시 한번 깨끗한 삼배로 정갈하게 감싸 상 위쪽에 모시고 그 앞에 산삼 상자와 낡은 보찜 편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밝혀지자 덕수의 집 마당은 더 이상 흉흉한 귀신의 집이 아니라 먼 길 떠나는 귀한 손님을 배웅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덕수가 먼저 술잔을 채워 올리고 2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엎드린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어르신, 너무 늦게 알아봐드려 죄송합니다. 춥고 어두운 산속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제 찾으시던 약도 찾았고 마을 사람들도 어르신의 깊은 뜻을 알았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따뜻한 밥 한 술 드시고 가십시오. 덕수의 진심 어린 충문에 뒤이어 최 노인이 나와 술을 올렸고, 마을 이장과 칠성이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나와 절을 올리며 각자의 방식으로 사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의 흐느끼는 소리와 촛불이 타는 소리만이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가 무르익어 갈 무렵 사방에서 불어오던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거세게 흔들며 위협하던 바람 소리는 어느새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변해 제사상의 촛불조차 꺼뜨리지 않고 살랑거렸습니다. 덕수의 눈앞에는 다시 한번 그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뼈만 남은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낡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인자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시녀를 하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덕수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영혼은 덕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는 듯한 심heb을 했는데, 덕수는 그 순간 뼛속까지 시리던 한기가 사라지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혼은 보찜과 산삼 상자를 가리키며 무언가 부탁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덕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음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전하지 못한 이 약을 필요한 사람에게 써달라는 혹은 자신의 가족을 찾아달라는 무언의 당부였습니다. 덕수가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어르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자 영혼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하얀 연기가 되어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사라진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마을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동안 짓눌려왔던 공포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이는 이제 갔어. 정말 가셨어. 라고 중얼거리며 안도했고 안악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구판의 소음 대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마을을 감싸고 있던 기이한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 쫓기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화해하는 거대한 구판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복을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서웠던 기억을 털어놓았고 누군가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수는 술 한 잔을 들이키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최 노인이 덕수의 등 뒤로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네가 큰일을 했다. 내 덕분에 마을도 살고 저 억울한 영혼도 하늘 풀고 가게 되었구나. 덕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덕수가 유골을 가져와서 사단이 났다고 원망했던 사람들도 덕수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고통받았을 영혼을 생각하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이장은 덕수의 손을 잡고 자네가 진정한 우리 마을의 지킴일세.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자네 말부터 듣겠네. 라고 약속했습니다. 덕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덕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 덕수의 마당에 머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음복자리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을의 공기는 완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굳게 걸어 잠갔던 대문이 열렸고 흉흉한 소문에 숨죽였던 개들도 편안하게 엎드려 잠을 청했습니다. 덕수는 사람들을 배웅하고 홀로 마당에 남았습니다. 그는 제사상을 정리하고 남은 술을 마당 구석구석에 뿌리며 마지막으로 고시래를 했습니다. 달빛 아래 놓인 산삼 상자는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덕수는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귀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편지에 적힌 단서로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지만 그것은 내일 날이 밝으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덕수는 며칠 만에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눅눅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방바닥이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덕수는 오늘 밤 겪은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진실을 찾아낸 용기, 그리고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며 느꼈던 그 뭉클한 감정은 덕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낡은 비단 주머니를 바라보며 이름 모를 그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부디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새벽닭이 울기 전 마을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안개는 며칠 전에 스산한 안개가 아니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이불 같은 안개였습니다. 산속의 짐승들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숲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덕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그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환하게 웃는 그 아버지와 건강해진 모습의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덕수도 마주 손을 흔들어주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언제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을 하다가도 산 쪽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을 하기도 하고 길 가다 마주치는 돌 하나,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수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사람들은 덕수에게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을 가져다 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덕수는 며칠 뒤 마을 이장과 상의하여 유고를 양지 바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뒷마당의 그늘진 곳이 아니라 해가 잘 들고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의 명당 자리를 골랐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땅을 파고 노인들은 좋은 날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장하는 날 마을 사람 전원이 참석하여 흙을 덮어주었고 덕수는 산삼 상자 속에 들어있던 엽전 몇 뼘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는 무주골 사람들의 따뜻한 이웃이자 조상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봉분을 다지고 잔디를 입힌 후 덕수는 무덤 앞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어느 아버지의 묘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덕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무덤가에 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덕수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을에는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의 발자국 소리도 문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한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마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